정년퇴직한 김순애 할머니가 손자를 돌보러 딸네 집에 갔다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로 보이던 사위가 숨겨온 비밀은 바로 3억 5천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손자의 그림을 통해 드러나는 진실, 밤마다 찾아오는 채권자들, 그리고 침묵으로 고통받던 딸의 상황까지. 위기의 순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선 할머니의 용기 있는 결단을 그린 실화 기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김순애는 딸 소연의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손에 든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다. 소연의 전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 죄송한데 민호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야근이 며칠 더 계속될 것 같아서요. 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뭔가가 섞여 있었다. 간절함이었을까? 아니면 다급함이었을까? 순애는 30년 넘게 교사로 일하며 사람의 목소리 톤을 읽는 법을 익혔다. 소연의 목소리는 분명 평상시와 달랐다. 현관벨을 누르자 문이 곧바로 열렸다. 사위 박재훈이 나타났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재훈의 인사는 언제나처럼 정중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한 톤 높았고 웃음도 어딘가 억지스러웠다. 순애는 재훈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소연이는 어디 있니? 병원에서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민호는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손자 민호가 소파에서 일어나 달려왔다. 외할머니, 9살 민호의 환한 미소만이 이 집에서 유일하게 진짜처럼 느껴졌다. 순애는 민호를 꼭 안았다.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마음을 편하게 해줬다. 우리 민호, 외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저도요. 외할머니, 재훈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복잡해서요. 소연이도 병원에서 계속 바쁘고 정말 죄송합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훈을 관찰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사위의 모습이 아니었다.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손가락으로 무릎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다. 뭔가 불안해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행동이었다. 민호가 순애의 손을 잡고 말했다. 외할머니, 제 방에서 같이 놀아요. 민호의 방으로 가는 길에 순애는 집안을 둘러봤다. 평소보다 어수선했다. 식탁 위에 여러 개의 봉투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재훈이 순애의 시선을 눈치채고는 황급히 그 봉투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아, 그냥 광고 우편물들이에요. 하지만 순애의 눈에는 그것들이 단순한 광고 우편물로 보이지 않았다. 봉투들이 모두 흰색이었고 크기가 제각각이었다. 그리고 재훈이 치우는 손길이 너무나 서둘렀다. 민호의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 안에 뭔가 두꺼운 책 같은 것이 보였다. 장부처럼 생겼다. 외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민호가 침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순애는 침대에 앉으며 다시 한번 서랍을 힐끗 봤다. 분명히 뭔가 중요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저녁 무렵 소연이 돌아왔다. 간호사복을 입은 딸의 얼굴이 유난히 피곤해 보였다. 눈가에 주름이 평소보다 깊게 패여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오늘만 계시면 돼요. 소연의 말에서도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다. 딸의 눈을 자세히 보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다. 순애는 소연을 키우며 그 표정을 수없이 봐왔다. 뭔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마다 소연은 항상 그런 표정을 지었다. 저녁을 먹으며 재훈이 말했다. 어머니, 내일 오전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나가야 해요. 그래. 괜찮다. 민호랑 있을게. 하지만 재훈이 젓가락을 잡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팅이라고 했지만 그 표정은 전혀 기대에 찬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밤이 되자 소연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재훈은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곧 낮은 목소리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가 간절하고 급했다. 순애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집안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 직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좋지 않은 일이었다. 서재에서 재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정말 며칠만 더요. 순애는 귀를 기울였다. 재훈이 누군가에게 간청하고 있었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가득했다. 이건 단순한 업무 통화가 아니었다. 전화가 끝나자 재훈이 서재에서 나왔다. 순애와 눈이 마주쳤다. 아,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잠이 잘 안 와서. 재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물을 마시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컵을 놓을 때도 살짝 흔들렸다. 순애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분명히 이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딸과 사위 모두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일은 절대 아니다. 침실로 향하면서 순애는 결심했다. 내일부터는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 딸과 손자를 지켜야 한다. 새벽 2시 순애는 얕은 잠에서 깨어났다. 옆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민호의 방이었다. 아이가 혼자 깨어 있는 것 같았다. 순애는 조용히 일어나 슬리퍼를 신었다. 복도를 따라 민호의 방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민호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작은 무릎을 두 팔로 꼭 감싸 안고 있었다. 9살 아이답지 않게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었다. 민호야, 왜 안 자니? 민호는 순애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외할머니, 저 무서워요. 순애는 민호 옆에 앉았다. 손자의 작은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 추운 계절도 아닌데 왜 이렇게 차가울까? 뭐가 무서운데? 우리 민호?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입술을 깨물며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더니 순애의 귀에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외할머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순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9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다. 너무나 진지한 표정과 목소리였다. 왜 그런 말을 하니? 나쁜 사람들이 와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요. 민호의 목소리에 진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아이의 단순한 상상이나 꿈 이야기가 아니었다. 실제로 뭔가를 본 아이의 표정이었다. 순애는 민호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작은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언제 그런 사람들이 온다고 했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가 항상 무서워해요. 엄마도 밤에 울어요. 순애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민호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어른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아이는 다 느끼고 있었다. 우리 민호가 그런 걸 다 봤구나. 외할머니, 우리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엄마랑 저랑 외할머니랑만요. 민호의 간절한 부탁에 순애의 마음이 아팠다. 이 어린 나이에 이런 걱정을 해야 하다니. 민호야, 그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니? 검은 옷을 입었어요. 목소리가 크고 무서웠어요. 아빠한테 화내는 것 같았어요. 순애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민호가 직접 목격한 것이었다. 언제 봤어? 저번 주 밤에요. 아빠가 현관에서 그 아저씨들이랑 이야기했어요.
제가 문틈으로 봤는데 아빠가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었어요. 민호의 증언이 계속될수록 순애의 불안은 커져갔다. 재훈이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그들이 집까지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그때 뭐라고 말하던가? 잘 안 들렸어요. 하지만 아빠가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고 나서 아빠가 벽에 기대 서서 한참 있었어요. 순애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가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견뎌내고 있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엄마는 뭐라고 하시니? 엄마는 저한테 아무 말 안 해요. 하지만 밤에 화장실에서 울어요. 제가 들었어요. 민호의 말에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딸이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 민호야, 외할머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외할머니가 민호랑 엄마를 지켜줄게. 정말요? 정말이야. 우리 민호는 용감한 아이니까 외할머니한테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해준 거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다. 외할머니, 그 사람들이 또 오면 어떡해요? 그때는 외할머니가 다 알아서 할게. 민호는 걱정하지 말고. 순애는 민고를 재워주기 위해 등을 토닥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재훈이 빚에 시달리고 있고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오고 있다. 소연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혼자 감당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민호는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듣고 있다. 민호가 잠들자 순애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다시 한번 생각했다. 내일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이 상황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거실로 돌아가는 길에 서재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봤다. 재훈이 아직도 깨어 있는 것 같았다. 아마 잠을 못 이루고 있을 것이다. 순애는 자신의 침실로 돌아갔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민호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화내는 목소리, 고개를 숙이는 재훈의 모습. 새벽이 되어서야 순애는 간신히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잠도 깊지 않았다. 언제든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다. 소연이 간호사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순애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소연의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작았다. 얼굴에 화장을 했지만 피로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다. 특히 눈가에 다크서클이 심했다. 소연아,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순애는 직접적으로 물어봤다. 더 이상 돌려 말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에요. 그냥 병원 일이 좀 바빠서요. 소연은 고개를 돌렸다. 엄마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 같았다. 순애는 딸의 이런 행동을 잘 알고 있었다. 뭔가 숨길 일이 있을 때마다 소연은 항상 시선을 피했다. 손목에 멍이 있네. 순애는 소연의 왼쪽 손목을 가리켰다. 옅은 보라색 멍이 희미하게 보였다. 아, 이거요? 병원에서 침대에 부딪혔어요. 별거 아니에요. 소연은 재빨리 소매를 내려 손목을 가렸다. 하지만 순애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부상으로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 잡은 자국 같았다. 소연아,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봐. 순애는 소연의 손을 잡았다. 딸의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정말 아무 일 없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소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오히려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 같았다. 이때 재훈이 서둘러 나타났다.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다. 어머니, 저 먼저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재훈의 얼굴이 창백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중요한 약속이라고 했지만 그 표정은 전혀 기대에 찬 모습이 아니었다. 재훈아, 아침은 먹고 가거라. 괜찮습니다. 늦으면 안 되니까요. 재훈은 소연에게 무언가 눈짓을 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 사이에 무슨 약속이 있는 것 같았다. 재훈이 나간 후 순애는 다시 소연에게 물었다. 소연아, 재훈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젯밤에 민호가 나한테 말했다. 무서운 사람들이 온다고. 소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컵을 들던 손이 멈췄다. 민호가 뭘 봤다고 그런 말을 했나요? 넌 정말 모르는 거니? 순애는 소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딸의 눈에서 당황함이 선명하게 보였다. 민호가 착각한 거예요. 아이들은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소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평소보다 말도 빨랐다. 소연아, 엄마는 너를 38년 동안 키웠다. 내가 거짓말하는 걸 모를 줄 알아? 순애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묻어났다. 소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어뜨렸다. 어머니, 정말 걱정할 일 없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무엇을 알아서 한다는 거야? 그냥 집안일이에요. 소연은 여전히 구체적인 말을 피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 순애는 확신을 얻었다.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 민호가 부엌에 나타났다.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요? 회사에 갔어. 또 그 무서운 사람들 만나러 갔어요? 민호의 말에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순애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민호야, 그 무서운 사람들이 언제 또 온다고 했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가 계속 전화로 이야기해요. 목소리가 무서워요. 소연은 민호를 안으며 말했다. 민호야, 그런 걱정하지 마. 아빠는 일 때문에 그런 거야.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 이야기예요. 소연의 몸이 굳어졌다. 민호가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순애는 민호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민호야, 외할머니랑 같이 놀러 나갈까? 들어와요. 순애는 소연을 쳐다봤다. 소연아, 우리 잠깐 나갔다 올게.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민호도 답답할 것 같아서. 소연은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마세요. 순애와 민호가 집을 나서자 소연은 현관문을 닫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엄마가 뭔가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다. 재훈이 어떻게 해결할지 기다려봐야 했다. 순애는 민호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생각했다. 소연이 분명히 뭔가 중대한 일을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재훈의 빚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됐다. 순애와 민호가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파트 입구에서 이웃 박 여사를 만났다. 박 여사는 60대 후반의 수다스러운 여성이었다. 어머, 순애 씨 언제 오셨어요? 어제 왔어요. 민호 봐달라고 해서. 박 여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젯밤에 댁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던데요. 순애의 가슴이 철렁했다. 민호의 말이 사실이었다. 어떤 사람들이요? 검은 정장 입은 남자들이요. 3명 정도 됐는데 한참 동안 현관 앞에서 서성이더라고요. 박 여사의 말에 순애는 더욱 긴장했다. 민호가 본 것이 정확했다. 몇 시쯤 되었나요? 밤 11시쯤? 저도 이상해서.
창문으로 내려다봤는데 좀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더라고요. 민호가 순애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도 박 여사의 말을 듣고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요? 잘 안 들렸지만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화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재훈 씨가 계속 고개 숙이고 있고 박 여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순애를 바라봤다. 혹시 재훈 씨 사업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니겠죠? 순애는 애매하게 웃으며 답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업하다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걱정이에요. 박 여사와 헤어진 후 순애는 민호와 함께 집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외할머니, 박할머니가 말한 사람들이 제가 본 사람들이에요. 민호야, 무서우면 외할머니한테 계속 말해. 네, 집에 들어서자 소연이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목소리가 다급했다. 알겠어요, 네. 오늘 안에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소연의 얼굴이 창백했다. 순애는 딸에게 다가갔다. 누구 전화였니? 병원에서요. 오늘 나와달라고 해서. 하지만 소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병원 전화가 아닌 것 같았다. 소연아, 방금 박 여사를 만났는데 소연의 몸이 굳어졌다. 박 여사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어젯밤에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 있었다고 하더라. 소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머니, 저 정말 모르겠어요. 재훈 씨가 아무 말도 안 해줘서. 순애는 소연 옆에 앉았다. 소연아, 이제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소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재훈 씨가 사업 자금을 빌렸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나 봐요. 얼마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은행 대출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순애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사채를 썼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구나. 재훈 씨는 곧 해결된다고 해요. 하지만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뭐, 무서워요, 어머니. 그 사람들 눈빛이 너무 무서웠어요. 순애는 소연을 안았다.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재훈 씨가 부모님께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체면이 구겨진다고. 이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재훈이 돌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평소보다 훨씬 일찍이었다. 재훈이 거실에 들어서자 순애와 소연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 재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셨나요? 재훈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다. 재훈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다.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다. 재훈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하며 소파에 앉았다. 어머니, 무슨 이야기요? 너 지금 빚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안 것 같았다. 어머니가 어떻게? 민호도 다 알고 있고 이웃 사람들도 다 봤다. 어젯밤에 그 사람들이 찾아온 거. 재훈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정확히 얼마나 빚이 있는 거야? 재훈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말하기 어려운 금액인 것 같았다. 재훈아, 이제 와서 숨겨봐야 소용없다. 솔직히 말해. 재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3억 정도요. 순애와 소연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 그걸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데? 이번 주 안에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일주일 안에 3억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순애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다음 날 아침 재우는 일찍 나갔다.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았다. 소연도 병원으로 출근했지만 평소보다 더 초조해 보였다. 순애는 민호와 단둘이 집에 남았다. 민호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순애는 민호 옆에 앉아 손자가 그리는 그림을 지켜봤다. 민호야, 뭘 그리고 있니? 비밀이에요. 민호는 손으로 그림을 가리며 말했다. 하지만 순애는 그림의 일부를 볼 수 있었다. 집 같은 건물과 여러 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외할머니가 보면 안 되는 거야? 아니요, 다 그리면 보여드릴게요. 민호는 열심히 크레파스로 색칠을 했다. 검은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민호가 그림을 완성했다. 외할머니, 다 그렸어요. 순애는 민호가 내민 그림을 받아봤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림 속에는 아파트 현관 앞에 3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이 무섭게 그려져 있었다. 현관문 안쪽에는 작은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재훈의 모습이었다. 민호야, 이 그림은 언제 본 걸 그린 거야? 저번 주에요.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민고는 그림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빠한테 화를 냈어요. 목소리가 정말 컸어요. 순애는 그림을 자세히 봤다. 아이의 그림치고는 상황이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잘 안 들렸어요. 하지만 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민호의 말에 순애는 더욱 불안해졌다. 채권자들이 재훈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또 다른 그림도 있어요. 민호는 책상 서랍에서 다른 종이를 꺼냈다. 그 그림에는 엄마인 소연이 방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엄마가 언제 울었니? 거의 매일 밤이요. 아빠랑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다가 울어요. 순애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민호가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 민호야, 무섭지 않았니? 무서웠어요. 하지만 엄마랑 아빠가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아무 말 못했어요. 이때 현관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순애와 민호는 동시에 긴장했다. 누구지? 순애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갔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택배 기사였다. 택배 왔습니다. 순애는 안도하며 문을 열었다. 하지만 택배 기사가 건넨 것은 택배가 아니라 봉투였다. 박재훈 씨 댁 맞죠? 이거 전해달라고 해서요. 봉투를 받고 문을 닫은 순애는 봉투를 살펴봤다. 겉면에 재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민호가 다가와서 말했다. 외할머니, 그런 봉투 자주 와요. 자주. 네. 아빠가 받을 때마다 얼굴이 하얘져요. 순애는 봉투를 만져봤다. 안에 편지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함부로 열어볼 수는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소연이 잠깐 집에 들렀다.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응. 민호랑 같이 먹었어. 순애는 소연에게 봉투를 보여줬다. 이거 아까 왔는데 소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봉투를 받아들고는 한참을 바라봤다. 뭐가 들어있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재훈 씨한테 주면 돼요. 하지만 소연의 표정은 이미 내용을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다. 소연아, 이런 봉투가 자주 온다고 민호가 그러더라.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재훈 씨가 알아서 할 거예요. 하지만 소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오히려 더욱 불안해 보였다. 소연이 다시 병원으로 간 후 순애는 민호의 그림을 다시 봤다.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 모든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다. 재훈이 심각한 빚에 시달리고 있고 채권자들이 직접 집까지 찾아오고 있다.
소연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혼자 감당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민호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으며 무서워하고 있다. 순애는 결심했다.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재훈이 돌아오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저녁 무렵 재훈이 돌아왔다. 얼굴이 더욱 피곤해 보였다. 재훈아, 이거 너한테 왔다. 순애는 봉투를 건넸다. 재훈은 봉투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가 가져왔나요? 택배 기사가 전해달라고 했어. 재훈은 봉투를 열어봤다. 안에서 편지를 꺼내 읽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뭐라고 쓰여 있니? 재훈은 편지를 접으며 말했다.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재훈의 표정은 전혀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절망적이었다. 다음 날 오후 순애는 민호와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재훈은 아침 일찍 나갔고 소연은 병원에 있었다.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다. 하지만 평상시와 달리 계속해서 울렸다. 누군가 벨을 계속 누르고 있었다. 순애는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보였다. 민호가 그림에 그렸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민호야, 방으로 들어가. 순애는 민호를 재빨리 방으로 보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인터폰으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재훈 씨 계신가요? 목소리가 거칠고 위협적이었다. 지금 안 계신데요. 언제 들어오시는지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순애는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쉽게 돌아갈 것 같지 않았다. 10분 정도 지나자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점점 세게 두드렸다. 박재훈 씨, 나와서 이야기합시다.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웃들이 다 들을 정도였다. 순애는 민호의 방으로 가서 문을 잠갔다. 민호야, 괜찮다. 외할머니가 있으니까. 하지만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외할머니, 저 사람들 정말 무서워요. 밖에서 소리가 더욱 커졌다. 박재훈,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건가? 약속 시간이 지났어. 이때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다. 순애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재훈이 돌아온 것이길 바랐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박 사장, 드디어 나타났군. 거친 목소리가 현관에서 울려 퍼졌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시죠. 아니다, 여기서 하지. 이웃들이 다 듣습니다. 그게 중요한가? 돈이 중요하지.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순애는 민호를 꼭 안고 있었다. 최 형님, 정말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재훈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며칠? 이미 일주일이나 늦었어. 이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알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이때 누군가 벽을 치는 소리가 났다. 쿵 하는 소리에 집 전체가 흔들렸다. 민호가 순애에게 더욱 바짝 붙었다. 박재훈, 정신 차려. 이건 장난이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내 가족 생각은 안 나나? 순애의 피가 거꾸로 솟았다. 가족에게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가족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제발. 그럼 돈을 가져와. 내일까지. 내일은 너무 짧습니다. 그럼 이 집이라도 팔아. 이 집은 제 집이 아닙니다. 그럼 뭘로 보증을 서겠다는 거야?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이웃들이 문을 열고 구경하는 소리도 들렸다.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호를 방에 두고 현관으로 나갔다. 여보세요. 순애의 목소리에 복도가 조용해졌다. 어르신이 누구십니까? 가장 키 큰 남자가 순애를 쳐다봤다.
저는 재훈이 장모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남자는 재훈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르신, 사위분이 저희한테 큰 빚을 지고 계세요. 얼마나요? 3억 5천만 원입니다. 순애는 숨이 턱 막혔다. 재훈이 말한 것보다 5천만 원이 더 많았다.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데요? 원래는 지난주였어요. 하지만 계속 미루고 있어요. 순애는 재훈을 쳐다봤다. 재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금 당장 갚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럼 담보는 있나요? 없습니다. 남자들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순애는 당당하게 말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경찰이요? 남자들이 웃었다. 어르신, 경찰은 사채 문제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위협하는 건 불법입니다. 위협이요? 저희는 정당한 돈을 받으러 온 것뿐이에요. 순애는 재훈에게 말했다. 재훈아, 들어와.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키 큰 남자가 재훈의 팔을 잡았다. 손 떼세요. 순애가 큰 소리로 말했다. 복도에 있던 이웃들이 모두 쳐다봤다. 남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한 발씩 물러섰다. 박 사장, 내일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요. 그들이 떠나고 나서 재훈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순애는 재훈을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정말로 한계였다. 그날 저녁 소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순애는 모든 것을 말했다. 채권자들이 찾아온 일 협박하는 소리, 그리고 실제 빚의 규모까지. 소연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애는 딸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다. 소연아, 이제 엄마한테 다 말해봐.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된 거니? 소연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작년부터요. 재훈 씨 사업이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건설 관련 자재 유통업이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거래처들이 돈을 안 줬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많은 자영업자들이 겪는 문제였다. 그래서 돈을 빌린 거구나. 처음에는 은행에서 빌렸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채를?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훈 씨가 사업만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도 믿었고요. 그런데 사업이 더 안 됐구나. 예. 코로나도 겹치고 원자재 값도 오르고 결국 거래처 몇 곳이 부도가 났어요. 순애는 상황을 이해했다. 재훈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었다. 그럼 언제부터 그 사람들이 찾아온 거니? 한 달 전부터요. 처음에는 전화만 왔는데 점점 직접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훈이는 뭐라고 하니? 곧 해결된다고만 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이때 재훈이 서재에서 나왔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재훈아, 이리 와서 앉아. 순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합니다. 재훈은 순애와 소연 앞에 앉았다. 죄송하다는 말로 되는 일이 아니다. 정확히 말해봐. 지금 상황이 어떤 거야? 재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3억 5천만 원이 맞습니다. 원금이 3억이었는데 이자가 계속 붙어서 이자가 얼마나 되는데? 월 10%요. 순애는 숨이 막혔다.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리대금이었다. 한 달에 3,5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한다는 거야? 네, 그럼 지금까지 이자를 얼마나 냈어? 6달 동안 약 2억 정도요. 순애는 계산해봤다. 원금 3억에 이자 2억을 합쳐 5억이 넘는 돈이 움직인 것이었다.
재훈아, 이 돈을 갚을 방법이 있어? 재훈은 고개를 저었다.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럼 왜 계속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야? 기적이라도 일어나길 바라며 순애는 한숨을 쉬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소연아, 너는 이 상황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한 달 전쯤부터요. 그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알았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재훈 씨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해결할 수 있다고. 이때 민호가 방에서 나왔다. 잠옷을 입고 있었지만 잠들지 못한 것 같았다. 엄마, 왜 울어요? 민호가 소연에게 다가갔다. 소연은 민호를 안으며 다시 눈물을 흘렸다. 민호야,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민호는 상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순애는 민호를 불렀다. 민호야, 외할머니한테 와봐. 민호는 순애의 품에 안겼다. 민호야, 우리 잠깐 다른 곳에 가서 지낼까? 어디요? 외할머니 집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도 같이 가요? 그래. 엄마도 같이 가자. 순애는 소연을 쳐다봤다. 소연아, 너와 민호는 내일부터 우리 집에 와서 지내라. 어머니, 하지만 이 상황에서 여기 있으면 위험해. 민호라도 안전한 곳에 있어야지. 재훈이 말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하고요? 너는 내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순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다. 소연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했다. 내일부터 딸과 손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야 했다. 그리고 재훈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이 위험한 상황에 가족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순애는 소연과 민호의 짐을 챙겼다. 많지는 않았다. 당장 필요한 옷가지와 민호의 학용품 정도였다. 재훈은 어제 밤부터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지만 대부분 통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았다. 소연아, 준비됐니? 네, 어머니. 소연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걱정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과 남편을 두고 가야 한다는 걱정이었다. 민호는 가방을 메고 있었다. 어젯밤에 그린 그림들도 챙겼다. 민호야, 외할머니 집에 가면 재미있을 거야. 네, 외할머니. 하지만 민호의 표정도 복잡했다. 아빠를 두고 가는 것이 걱정되는 것 같았다. 이때 서재에서 재훈이 나왔다. 하루 만에 더욱 야위어 보였다. 소연아, 정말 가는 거야? 재훈 씨도 같이 가요. 나는 안 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순애가 재훈에게 다가갔다. 재훈아, 솔직히 말해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정말 있어?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여기 있으면서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망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도망가라는 게 아니야. 가족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지. 이때 현관벨이 울렸다. 모두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순애는 인터폰을 확인했다. 경찰이었다. 경찰입니다. 박재훈 씨 계신가요? 순애는 문을 열었다.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어제 이 아파트에서 소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확인차 왔습니다. 이웃이 신고한 것이었다. 어제 복도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었다. 재훈이 나와서 말했다. 저입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재훈은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했다. 채권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채 문제인가요?
네, 경찰관은 재훈에게 조언했다. 이런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어떤 기관이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이요. 채무조정을 도와줍니다. 순애는 경찰관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런 곳에서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특히 불법 고리 대금의 경우에는 원금도 조정받을 수 있어요. 경찰관들이 간 후 순애는 재훈에게 말했다. 재훈아, 들었지? 이제라도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봐. 네, 어머니, 재훈의 목소리에 희망이 조금 섞여 있었다. 순애는 소연과 민호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택시에 타면서 순애는 뒤돌아봤다. 재훈이 현관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택시가 출발하자 민호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외할머니, 아빠는 언제 올까요? 곧 올 거야. 아빠가 문제를 해결하면 정말요? 정말이야. 순애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순애의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 동안 소연이 말했다. 어머니, 감사해요. 뭘? 제가 혼자서는 이런 결정을 못했을 거예요. 순애는 딸을 안았다. 가족이니까 서로 지켜주는 거지. 그날 저녁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오늘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받으러 갔습니다. 어떻게 됐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결 방법이 있대요. 개인 회생 신청을 하면 빚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순애는 안도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당분간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좋아. 제대로 된 길로 가는 거야. 전화를 끊고 순애는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야, 아빠가 좋은 방법을 찾았대. 정말요? 응. 이제 걱정하지 마. 민호는 환하게 웃었다. 외할머니, 이제 괜찮죠? 순애는 민호를 꼭 안았다. 그래. 이제 괜찮아. 며칠 후 재훈도 순애의 집으로 왔다. 개인 회생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채권자들도 법적 절차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으며 순애는 생각했다. 위기는 끝났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 함께 이겨냈다는 것이다. 민고가 순애의 손을 잡고 말했다. 외할머니, 고마워요. 뭘? 우리를 지켜줘서요. 순애는 손자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진짜 소중한 것이었다. 순애의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작은 투룸 아파트는 갑자기 늘어난 식구들로 북적거렸다. 소연은 거실 소파를 침대 삼아 잠을 자고 있었고 민호는 순애와 함께 안방을 쓰고 있었다. 아침 6시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 준비를 하면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다. 소연은 매일 병원에 출근했지만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민호도 새 학교에 전학을 가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재훈의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동안 재훈은 임시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소연이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다. 간호사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이 한결 편안해 보였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잠이 일찍 깼어. 순애는 소연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딸의 얼굴에서 지난 몇 달간 보였던 긴장감이 많이 사라졌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 때문에 불편하실 텐데.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소연은 차를 마시며 말했다. 재훈 씨가 어제 전화했는데 개인회생 신청 서류가 거의 다 준비됐대요. 그래. 잘 됐네. 하지만 순애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민호가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다.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눈을 비비고 있었다. 외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 민호. 잘 잤니? 민호는 순애에게 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새 학교에 적응하느라 피곤할 텐데도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축구하기로 했어요. 그래. 좋구나. 순애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소연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말했다. 민호야, 엄마 다녀올게. 외할머니 말씀 잘 들어. 네. 엄마! 소연이 나간 후 순애는 민호와 함께 아침을 먹었다. 민호가 자연스럽게 웃으며 학교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다. 외할머니, 새 학교 애들이 저한테 왜 전학 왔냐고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하니? 그냥 이사 왔다고 해요. 순애는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이는 아이대로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다. 민호가 학교에 간 후 순애는 혼자 집안일을 정리했다. 갑자기 늘어난 살림 때문에 집이 좁게 느껴졌지만 오히려 활기가 넘쳤다. 오랫동안 혼자 살던 집에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오전 10시쯤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재훈아. 어떻게 지내니? 괜찮습니다. 오늘 변호사 선임하고 서류마저 제출할 예정이에요. 재훈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다. 도망다니지 않고 정면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법무법인에서 통지서를 보냈어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더 이상 직접적인 추심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이제 안전한 거네? 네, 일단은요. 하지만 재훈의 목소리에 미묘한 걱정이 섞여 있었다. 순애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뭔가 또 문제가 있니? 아니에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순애는 가슴이 다시 조마조마해졌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점심 무렵 이웃 박 여사가 찾아왔다. 이사할 때 인사를 드렸던 분이었다. 순애 씨, 잘 지내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박 여사는 민호와 소연의 안부를 물으며 관심을 보였다. 손자가 참 예쁘던데요. 새 학교는 잘 적응하나요? 네. 다행히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어제 저녁에 이상한 차가 우리 아파트 앞에 있더라고요. 순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떤 차요? 검은색 승용차인데 1시간 넘게 주차되어 있었어요. 사람들도 계속 타고 있고. 순애는 입이 바짝 말랐다. 혹시 채권자들이 이곳까지 찾아온 것은 아닐까? 혹시 차 번호는 못 봤나요?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조금 이상했어요. 박 여사가 간 후 순애는 불안해졌다. 재훈의 집이 아니라 자신의 집까지 찾아온 것일까? 아직 법적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순애는 창문으로 아파트 주차장을 내려다봤다. 평상시와 다를 것 없는 풍경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오후에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축구를 하고 와서인지 얼굴이 빨갛고 기분이 좋아 보였다. 외할머니, 오늘 골도 넣었어요. 그래. 우리 민호가 축구를 잘하는구나. 하지만 순애는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민호야, 학교 오는 길에 이상한 사람들 못 봤니? 이상한 사람들이요? 응. 아저씨들이 어슬렁거리거나 그런 거.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못 봤어요. 왜요? 아니야. 그냥
순애는 민호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조심시킬 필요는 있었다. 민호야. 앞으로 학교 갈 때나 올 때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절대 대답하지 마. 그리고 바로 외할머니한테 전화해. 네, 알겠어요. 저녁 무렵 소연이 퇴근했다. 순애는 박 여사가 한 말을 소연에게 전했다. 어머니, 정말요? 소연의 얼굴이 다시 긴장으로 굳어졌다. 혹시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걸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조심해야겠어. 그날 밤 순애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문 밖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혹시나 해서 휴대폰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잤다. 새벽 1시쯤 아래층에서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다. 순애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으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차 안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로 그들이 여기까지 찾아온 것 같았다.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재훈의 말이 맞았다. 순애는 조용히 소연을 깨웠다. 소연아, 일어나.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래 주차장에 수상한 차가 있어. 소연도 창문으로 가서 내려다봤다. 검은 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어머니, 정말 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재훈이한테 전화해봐.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후에 재훈이 받았다. 여보, 무슨 일이야? 재훈 씨, 그 사람들이 어머니 집 앞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재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정말? 네, 지금 주차장에 검은 차가 있어요. 알겠어. 내가 바로 변호사한테 연락해 볼게. 전화를 끊고 소연은 순애를 쳐다봤다. 둘 다 잠들 수 없을 것 같았다. 새벽 2시 순애는 여전히 잠들 수 없었다. 소연도 소파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 차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1시간 넘게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무서워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겨우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괜찮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 하지만 순애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다.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지킬지는 모르는 일이었다. 민호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아이가 잠에서 깬 것 같았다. 순애는 조용히 민호의 방으로 갔다. 외할머니? 민호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잠이 깬 것 같았다. 민호야, 괜찮아. 다시 자. 외할머니, 또 나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아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순애는 민호를 안으며 등을 토닥였다. 괜찮다. 외할머니가 지켜줄게.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 여기는 안전해. 순애는 민호를 다시 재우고 거실로 돌아왔다. 소연이 여전히 창문가에 서 있었다. 차가 아직 있어요? 네. 그런데 좀 이상해요. 순애도 창문으로 가서 내려다봤다. 검은 차 옆에 또 다른 차가 와서 서 있었다. 흰색 승용차였다. 또 다른 차가 왔네. 두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다. 어둠 속에서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다. 이때 순애의 휴대폰이 울렸다. 재훈이었다. 어머니,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차가 2대가 됐어. 2대요? 재훈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였다. 방금 흰 차가 하나 더 왔어. 변호사한테 연락했는데 새벽이라 통화가 안 돼요. 혹시 모르니까 경찰에 신고해 보세요. 경찰에? 네. 일단 신고하고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순애는 고민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당장 해결될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순애는 112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서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수상한 차들이 계속 있어서 신고합니다. 어떤 차들인가요? 검은 승용차 한 대와 흰 승용차 한 대인데 새벽부터 계속 주차되어 있어요. 주민분이신가요? 네. 그런데 이 차들이 저희 가족과 관련된 사람들일 수도 있어서 불안합니다. 경찰관은 순애의 상황을 들은 후 순찰차를 보내겠다고 했다. 10분 정도 지나자 순찰차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왔다. 파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돌아갔다. 순찰차가 나타나자 2대의 수상한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은 차가 먼저 빠져나갔고 흰 차도 뒤따라 나갔다. 경찰관이 아파트로 올라왔다. 순애가 문을 열고 상황을 설명했다. 개인, 채무 문제로 인한 일이군요. 네. 사위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직접적인 위협이나 폭력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고요. 경찰관이 간 후 순애와 소연은 안도했다. 일단 오늘 밤은 넘어간 것 같았다. 어머니, 이제 좀 안심이 돼요. 그래도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어. 다음 날 아침 순애는 민호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로 했다. 평소에는 혼자 가게 했지만 어제 일이 있은 후로는 불안했다. 학교 가는 길에 민호가 물었다. 외할머니, 어젯밤에 경찰차가 왔어요? 응. 그랬어. 또 그 나쁜 사람들 때문이에요? 순애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민호야, 걱정하지 마. 외할머니가 다 해결할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하지만 순애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언제든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었다. 민호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순애는 집 근처를 한 바퀴 돌아봤다. 수상한 차나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다행히 이상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다. 집에 돌아와서 재훈에게 전화했다. 재훈아, 어젯밤 일 때문에 걱정이 되는구나.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 문제 때문에 이런 일까지.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변호사는 뭐라고 하니?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혹시 법적 절차 진행 중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물어볼 거예요. 그래. 정확히 알아봐라. 점심 무렵 소연이 병원에서 전화했다. 어머니, 오늘 밤 근무라서 늦어요. 그래. 알겠다. 조심해서 다녀와. 혹시 또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소연이 밤에 없다는 것이 조금 불안했다. 민호와 둘이서 밤을 보내야 했다. 오후에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다. 외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어요. 그래. 재미있었니? 네, 근데 외할머니가 왜 아침에 학교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냥 산책 삼아서. 민호는 순애의 말을 믿는 것 같았다.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저녁을 먹고 나서 순애는 민호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밤 9시쯤 다시 아파트 아래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가서 내려다봤다. 어제와 같은 검은 승용차가 주차장에 들어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한 대뿐이었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순애는 민호를 방으로 보낸 후 다시 경찰에 신고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매일 이런 식으로 신고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대신 재훈에게 전화했다. 재훈아, 또 그 차가 왔어. 또요? 변호사가 내일 상대방 법무대리인에게 정식으로 경고장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런 일이 멈출까?
그래야 하는데. 일단 내일까지 기다려 보세요. 전화를 끊고 순애는 다시 창문을 내려다봤다. 검은 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차 안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순애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위협을 받고 살 수는 없었다. 민호와 소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않고 계속 지켜봤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검은 차가 사라졌다. 다음 날 오후 순애는 민호를 데리고 마트에 갔다. 집에만 있으면 계속 불안한 생각만 들어서 밖으로 나온 것이었다. 민호도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진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다. 민호가 손에 과자 봉지를 들고 신나게 걸어가고 있었다. 순애는 주변을 경계하며 민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외할머니, 왜 자꾸 뒤돌아보세요? 아니야, 그냥. 하지만 순애는 누군가 자신들을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계속 들렸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순애는 확신했다. 정말로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다. 중년 남성 한 명이 10m 정도 뒤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순애는 민호를 아파트 로비로 빨리 들어가게 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 남자도 로비로 들어왔다. 혹시 김순애 여사님이신가요? 남자가 순애에게 말을 걸었다. 순애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누구세요? 저는 대신 법무법인에서 나온 변호사 조민수라고 합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다. 순애는 명함을 받아보며 경계했다. 무슨 일이세요? 박재훈 씨와 관련된 일로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순애는 민호를 자신 뒤로 숨겼다. 변호사라고 했지만 믿을 수 없었다.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잠깐 카페에서 이야기할까요?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순애는 고민했다. 거절하면 계속 따라다닐 것 같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민호야, 집에 먼저 올라가 있어. 외할머니는요? 외할머니는 잠깐 일이 있어서 문 꼭 잠그고 있어. 민호를 집에 보낸 후 순애는 조민수를 따라 아파트 근처 카페로 갔다. 마음은 불안했지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카페에 앉자 조민수가 커피를 주문했다. 순애는 물만 마시겠다고 했다. 김 여사님, 우선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민수의 말투는 정중했다. 하지만 순애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당신들이 우리 집 앞에서 감시하고 있는 거죠. 감시라기보다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권리로요? 조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저희는 박재훈 씨의 채권자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권리 행사입니다. 순애는 서류를 훑어봤다. 법적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대충 이해할 수 있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그럼 추심을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박재훈 씨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서요. 순애는 어이가 없었다. 무슨 재산을 은닉해요? 빚만 3억 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사업을 정리하면서 일부 자산이 누락된 것 같아요. 조민수는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재훈의 사업체 관련 자료들이었다. 여기 보시면 작년까지 상당한 매출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순애는 서류를 자세히 봤다. 확실히 작년까지는 사업이 잘 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게 저희와 무슨 상관이에요? 박재훈 씨가 가족들에게 재산을 넘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애는 화가 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재훈이한테서 돈 한 푼 받은 적 없어요. 하지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민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부동산 거래 내역인데 최근에 김 여사님 명의로 된 거래가 있더라고요. 순애는 그 서류를 봤다. 자신이 몇 달 전에 판 작은 땅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건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을 판 거예요. 재훈이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시기가 묘하게 겹칩니다. 순애는 억울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작은 땅을 판 것까지 의심받고 있었다. 당신들 정말 지나친 거 아닌가요? 죄송하지만 저희도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조민수는 마지막 제안을 했다. 박재훈 씨가 숨긴 재산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럼 더 이상 가족들께는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숨긴 재산이 어디 있어요? 있으면 벌써 갚았겠죠. 순애는 일어서려고 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다. 김 여사님, 생각해보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내시는 것보다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어요. 순애는 카페를 나왔다. 조민수가 뒤따라 나왔지만 더 이상 붙잡지는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 순애는 민호가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봤다. 민호야, 괜찮았니? 네. 외할머니, 누구랑 이야기하고 오셨어요? 응. 그냥 아는 사람. 순애는 민호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저녁에 소연이 돌아오자 순애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어머니, 정말요? 변호사가 직접 왔다고요? 응. 재훈이가 재산을 숨겼다고 의심하고 있어. 그럴 리가 없는데요. 재훈 씨한테 남은 돈이 어디 있어요? 순애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의심을 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소연아, 재훈이한테 전화해서 이 일 말해줘. 소연은 재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재훈은 당황하며 변호사와 상의해보겠다고 했다. 그날 밤 순애는 잠들기 전에 창문을 다시 확인했다. 주차장에는 수상한 차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조민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로 재훈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아니면 채권자들이 억지를 부리는 걸까? 어쨌든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 같았다. 순애는 한숨을 쉬며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에 다시 차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확인하러 가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할 수만은 없었다. 뭔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 조민수와의 만남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정말로 재훈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다. 아직 7시도 안 된 시간이었다. 이른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순애는 인터폰을 확인했다. 택배 기사가 서 있었다. 택배 배송 왔습니다. 누구 앞으로 온 건가요? 김순애 님이요. 순애는 이상했다. 주문한 택배가 없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받아봤다. 택배 기사가 건넨 것은 일반적인 택배 상자가 아니었다. 서류 봉투였다. 이게 택배인가요? 네, 등기로 보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택배 기사가 간 후 순애는 봉투를 뜯어봤다. 안에는 법원 서류가 들어 있었다. 재산 명시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다. 내용을 읽어보니 재훈의 채권자들이 순애의 재산 상황을 법원에 신고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순애는 손이 떨렸다. 어제 조민수가 한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정말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었다. 소연이 세면실에서 나와 순애의 표정을 봤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순애는 서류를 소연에게 보여줬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예요? 재산 명시 신청일에 내가 가진 재산을 다 밝히라는 거야. 그럴 권리가 있나요? 모르겠어. 하지만 법원에서 온 거니까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민호가 방에서 나왔다.
어른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외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민호.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민호는 분위기를 알아챘다. 지난 몇 달 동안 이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겪었다. 소연이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훈 씨, 큰일 났어요. 어머니한테 법원 서류가 왔어요. 전화 너머로 재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뭐라고요? 무슨 서류인데요? 재산 명시 신청서요. 어머니 재산을 다 밝히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잠깐만요. 제가 바로 변호사한테 연락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소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순애를 봤다.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재훈이 변호사 말을 들어보자. 1시간 후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변호사와 상담했는데 일단 응하지 마세요. 응하지 말라고. 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요. 저와 어머니는 별개의 사람이니까 어머니 재산까지 조사할 권리가 없대요. 순애는 안도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그럼 이 서류는 어떻게 하지? 무시하세요. 대신 저희 변호사가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항의서를 보낼 거예요. 점심 무렵 순애는 민호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혼자 집에 있었다. 계속 불안한 마음에 텔레비전도 집중이 안 됐다. 오후 2시쯤 다시 현관벨이 울렸다. 이번에는 조민수가 직접 왔다. 혼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 한 명과 함께였다. 김 여사님, 서류 받으셨죠? 인터폰으로 들리는 조민수의 목소리가 어제보다 더 강압적이었다. 받았어요. 하지만 응할 이유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나오시면 더 복잡해집니다. 조민수 옆에 있던 다른 남자가 말했다. 저는 채권회사 최성길입니다.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순애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다. 민호가 그림에 그렸던 무서운 사람들 중 한 명이 아닐까? 문 열고 이야기할까요? 최성길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다. 여기서 하세요. 순애는 문을 열지 않았다. 인터폰으로만 대화했다. 김 여사님, 박재훈이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 아시죠?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최근에 땅을 팔았어요? 그건 제 땅이었어요. 재훈이와 상관없는. 하지만 타이밍이 의심스럽습니다. 최성길은 계속 압박했다. 박재훈이 사업할 때 어머님한테 도움 요청한 적 없나요? 없어요. 정말요? 한 번도? 순애는 생각해봤다. 재훈이 사업 초기에 보증을 서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순애가 거절했었다. 보증 서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거절했어요. 그럼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주신 건 아니고요. 없어요. 최성길과 조민수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김 여사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진실을 말씀해 주시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말할 게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최성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앞으로 더 자주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둘이 떠난 후 순애는 온몸이 떨렸다. 협박에 가까운 말들이었다.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졌다. 순애는 서둘러 민호를 데리러 나갔다. 혼자 오게 하기에는 너무 불안했다. 학교 앞에서 민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은 승용차 한 대가 학교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다. 차 안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마 민호까지 감시하는 건 아니겠지. 민호가 나오자 순애는 재빨리 민호의 손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뒤를 돌아보니 검은 차가 따라오고 있었다. 기사님, 빨리 가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있어요. 택시 기사는 백미러를 보더니 속도를 높였다. 다행히 검은 차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다.
집에 도착해서 순애는 민호를 안전하게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 민호야, 앞으로 학교 갈 때 외할머니가 꼭 따라갈게. 왜요? 그냥 안전하게. 그날 저녁 소연이 퇴근하자 순애는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어머니,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민호 학교까지 와서 감시하다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제 정말 선을 넘은 것 같아. 소연은 즉시 재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다. 재훈은 충격을 받으며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했다. 그날 밤 순애는 잠들기 전에 창문 밖을 확인했다. 역시나 검은 승용차가 주차장에 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기로 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순애는 핸드폰으로 그 차의 사진을 찍었다. 번호판까지 선명하게 찍혔다. 이것을 증거로 남겨두기로 했다. 내일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맞서야겠다고 다짐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음 날 오전 순애는 민호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파트 입구에서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다. 어제 만났던 최성길이었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김 여사님, 안녕하세요. 최성길이 길을 막아섰다. 순애는 피해서 지나가려고 했지만 최성길이 옆으로 움직여 막았다. 잠깐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할 말 없어요.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최성길은 물러서지 않았다. 어젯밤에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가 이상한데요? 박재훈이 사업할 때 정말 한 푼도 안 도와주셨다고요. 순애는 짜증이 났다.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최성길은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다. 은행 거래 내역서 같은 것이었다. 이거 보세요. 작년에 여사님 계좌에서 박재훈 계좌로 2천만 원이 이체됐네요. 순애는 깜짝 놀랐다. 그런 돈을 보낸 적이 없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그런 돈 보낸 적 없어요. 하지만 기록이 여기 있는데요. 최성길이 보여준 화면을 자세히 보니 확실히 순애의 이름으로 된 계좌였다. 하지만 순애는 그런 거래를 한 기억이 없었다. 이상하네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럼 확인해 보세요. 은행에 가서. 최성길의 목소리에 압박감이 묻어났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여사님도 공범이 되는 거예요. 순애는 가슴이 철렁했다. 정말로 그런 거래가 있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 박재훈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일까지 답을 주세요. 최성길은 명함을 순애에게 건넸다. 내일 오후 2시까지 연락 안 오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할 거예요. 무슨 조치요? 궁금하시면 연락 안 해보세요. 최성길이 가고 나서 순애는 온몸이 떨렸다.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자신 모르게 이체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집에 올라가서 순애는 은행 통장들을 모두 꺼내 확인해 봤다. 하지만 2천만 원이 나간 기록은 보이지 않았다. 최성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혹시 모르니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다. 가까운 은행 지점에 도착해서 창구 직원에게 말했다. 제 계좌에서 나간 돈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신분증 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로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여사님 명의로 된 계좌가 2개 있네요. 2개요? 순애는 놀랐다. 자신은 이 은행에 계좌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네, 하나는 예전부터 쓰시던 거고 하나는 작년에 새로 만드신 거예요. 작년에 새로 만든 계좌요? 순애는 당황했다. 작년에 새 계좌를 만든 기억이 없었다. 그 계좌 거래 내역 좀 보여주세요. 직원이 프린트해준 거래 내역을 보니 정말로 2천만 원이 나간 기록이 있었다. 박재훈의 계좌로 보낸 것이 맞았다. 하지만 순애는 그런 일을 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서 계좌를 만들고 돈을 이체한 것 같았다. 이 계좌 언제 어디서 만들어진 건가요? 작년 3월에 강남 지점에서 만들어졌네요. 순애는 작년 3월에 강남에 간 적이 없었다. 분명히 누군가 자신의 신분을 도용한 것이었다. 이거 신분 도용된 것 같은데요. 그럼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저희한테도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은행에서 나온 순애는 머리가 복잡했다. 재훈이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빼돌린 것일까? 아니면 채권자들이 거짓 증거를 만든 것일까? 집에 돌아와서 순애는 즉시 재훈에게 전화했다. 재훈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내 이름으로 된 계좌가 하나 더 있다는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작년에 내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2천만 원을 내 계좌로 보냈다는 거야. 전화 너머로 재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정말 모르는 거야? 네, 정말요. 어머니 명의로 계좌를 만든 적도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어요. 순애는 재훈의 목소리에서 진실함을 느꼈다. 그럼 채권자들이 거짓 증거를 만든 것일까? 그럼 은행 기록은 뭐야? 누군가 조작한 것 같아요. 요즘 그런 기술이 발달했다고 들었어요. 순애는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다. 채권자들이 압박을 위해 가짜 증거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오후에 소연이 일찍 퇴근했다. 순애가 상황을 설명하자 소연도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 저도 같이 갈게요. 모친과 딸이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분 도용 신고를 했다. 경찰관은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요즘 이런 사기가 많아요. 채무자 가족을 압박하기 위해 가짜 증거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신고 접수를 하고 은행에도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연락 오면 바로 신고하세요. 경찰서에서 나온 후 순애는 조금 안심이 됐다. 하지만 내일까지 연락하라는 최성길의 말이 걱정됐다. 저녁에 민호를 데리러 학원에 갔다. 민호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또 검은 승용차가 학원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순애가 먼저 다가갔다. 차 창문을 두드렸다. 뭐 하시는 거예요? 차 안에 앉아있던 남자가 창문을 내렸다. 어제 조민수와 함께 왔던 사람이었다. 아, 김 여사님. 왜 여기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우리 감시하고 있는 거죠. 감시라니요? 그냥 우연히. 순애는 휴대폰을 꺼내 그 남자의 사진을 찍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증거 수집이에요. 경찰서에 신고할 거거든요. 남자는 당황하며 시동을 걸었다. 여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가 아니라 스토킹이에요. 차가 급히 떠나고 나서 민호가 학원에서 나왔다. 외할머니, 누구랑 이야기하셨어요? 아무도 아니야. 가자. 집에 돌아와서 순애는 오늘 찍은 사진들을 모두 정리했다. 차 번호판, 사람들 얼굴, 시간과 장소까지 기록해뒀다. 내일 최성길에게 연락할 때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기로 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오후 1시 순애는 최성길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제 약속한 시간보다 1시간 일찍이었다. 먼저 선수를 치기로 한 것이었다. 여보세요. 최성길 씨죠? 아, 김 여사님, 연락 주셨네요. 최성길의 목소리에 만족감이 묻어났다. 순애가 굴복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네. 할 말이 있어서요.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전화로 하겠어요.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그들의 페이스에 끌려갈 생각이 없었다. 어제 보여주신 은행 기록 말인데요. 네, 확인해 보셨죠? 네.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게 위조된 거더라고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신분 도용이라고. 최성길의 목소리가 조금 당황스러워졌다. 여사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아니에요. 제가 만들지도 않은 계좌에서 보내지도 않은 돈이 나갔다고 하니까 당연히 위조죠. 순애는 준비해온 말들을 차근차근 했다. 그리고 어제부터 우리 가족을 스토킹하고 계시죠. 스토킹이라니요. 사진 다 찍어뒀어요. 차 번호판도 있고 얼굴도 있어요. 최성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김 여사님,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닌가요? 나가는 건 당신들이에요. 없는 돈 있다고 하고 위조 서류 만들고 아이 학교까지 따라다니고.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기록으로 남겨뒀어요. 순애는 목소리를 더욱 단단하게 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더 연락하면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다. 1시간 후 현관벨이 격렬하게 울렸다. 순애는 인터폰을 확인했다. 최성길이 조민수와 함께 와 있었다. 둘 다 화가 난 표정이었다. 김 여사님, 나와서 이야기합시다. 최성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나갈 이유 없어요. 그럼 여기서 크게 이야기할까요?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 순애는 문을 열었다. 하지만 체인을 걸어둔 채로 문틈으로만 이야기했다. 뭐 하러 왔어요? 여사님이 너무 심하게 나오시네요. 최성길이 문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심한 건 당신들이에요. 위조 서류 만들어서 협박하고. 위조 서류라고 누가 그랬어요? 경찰이요. 순애는 거짓말을 했다. 경찰이 정확히 위조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압박을 위한 거짓말이었다. 조민수가 나서서 말했다. 김 여사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당신들이에요. 스토킹하고 협박하고. 저희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정당한 권리요? 아이 학교까지 따라다니는 게 정당한 권리예요? 최성길의 얼굴이 붉어졌다. 김 여사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기회는 무슨 기회예요? 박재훈이 숨긴 돈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없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최성길이 조민수와 눈짓을 주고받았다. 내일부터는 더 강한 방법을 써야겠어요. 무슨 강한 방법이요? 궁금하시면 내일 보세요. 둘이 떠나고 나서 순애는 문을 꼭 잠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강한 방법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서웠다. 오후 4시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다. 순애는 서둘러 민호를 데리러 나갔다. 혼자 오게 하기에는 너무 위험했다. 학교 앞에서 민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민호가 나오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은 다 나왔는데 민호만 보이지 않았다. 순애는 불안해져서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교무실에서 선생님에게 물어봤다. 민호는 어디 있나요? 민호요? 1시간 전에 조퇴했는데요. 조퇴요? 순애는 깜짝 놀랐다. 민호를 조퇴시킨 적이 없었다. 누가 데려갔나요?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오셔서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애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재우는 지금 법무법인에 있을 시간이었다. 그분이 정말 아버지였나요? 신분증도 확인했어요. 박재훈 씨 맞더라고요. 하지만 순애는 확신했다. 재훈이 올 리가 없었다. 누군가 재훈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서 민호를 데려간 것이었다. 순애는 급히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훈아, 지금 어디 있어?
법무법인에 있어요. 왜요? 민호가 사라졌어. 뭐라고요? 학교에서 내가 데려갔다고 하는데 너 안 갔잖아. 재훈의 목소리가 패닉 상태가 됐다. 그럼 누가 데려간 거예요? 채권자들일 거야. 순애는 즉시 112에 전화를 걸었다. 아이, 유괴, 신고합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순애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경찰관이 도착해서 상황을 들은 후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CCTV 확인하고 전국에 수배령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최성길이 말한 강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최성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 어디 있어요? 누구세요? 최성길이 시치미를 뗐다. 김순애예요. 우리 손자 어디 있냐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만하고 아이만 돌려주세요. 저는 정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최성길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순애는 절망적이었다. 민호가 어디에 있는지 무사한지 알 수가 없었다. 소연이 급히 병원에서 뛰어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어머니, 민호는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 경찰이 찾고 있어. 모녀는 서로 안고 울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저녁이 되어도 민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순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민호만은 무사하기를 바라며. 민호가 사라진 지 3시간이 지났다. 경찰은 학교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있었지만 아직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순애는 경찰서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김 여사님, 잠깐 이야기해요. 담당 형사가 순애를 부르며 나왔다. 중년의 남성으로 경험이 많아 보였다. CCTV에서 확인된 게 있습니다. 형사는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다. 학교 정문에서 민호가 한 남자와 함께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 남자 아세요? 순애는 화면을 자세히 봤다.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남자였지만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잘 안 보이네요. 차량 번호는 확인했습니다. 렌터카더라고요. 렌터카요? 네. 이름도 가명으로 빌린 것 같아요. 추적하고 있습니다. 순애는 답답했다. 시간만 흘러가고 민호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제가 직접 찾아볼게요. 여사님, 위험할 수 있어요. 저희가 찾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순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손자가 어디선가 무서워하고 있을 텐데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순애는 경찰서를 나와 재훈에게 전화했다. 재훈아, 너 혹시 최성길이 어디에 사무실이 있는지 알아? 어머니, 위험해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민호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겠어. 저도 지금 가고 있어요. 같이 가요. 재훈과 만나기로 한 곳은 최성길이 처음 나타났던 카페 근처였다. 그 주변에 사무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재훈이 택시에서 내리자 순애는 그의 얼굴을 봤다. 며칠 사이에 더욱 야위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 잘못 때문에.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민호부터 찾자. 둘은 카페 주변을 돌아다니며 작은 사무실들을 확인했다. 대부분 문이 닫혀 있었거나 다른 업종이었다. 1시간 넘게 찾아다녔지만 소득이 없었다. 순애는 점점 초조해졌다. 재훈아,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어떤 방법이요? 최성길이 자주 가는 곳이나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재훈은 고민하더니 말했다. 그 사람이 처음에 저한테 소개해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 중개업자 같은 사람이에요. 김철수라고. 순애는 그 이름을 기억해뒀다. 어디서 만날 수 있어? 시장 근처에 작은 사무실이 있어요. 둘은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다.
재래시장 골목 안쪽에 작은 간판이 걸린 사무실이 있었다. 여기에요.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김철수 씨 계세요? 박재훈입니다. 문이 열렸다. 50대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박 사장. 무슨 일이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최성길 씨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김철수의 표정이 어색해졌다. 최 사장님이요. 왜요? 순애가 나서서 말했다. 우리 손자가 사라졌어요. 최성길이 데려간 것 같아요. 뭐라고요? 김철수는 진짜 놀란 것 같았다. 손자를 유괴했다고요? 학교에서 아버지라고 속이고 데려갔어요.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최 사장님이 그런 일은 안 할 텐데요. 그럼 어디 있는지라도 알려주세요. 김철수는 망설이더니 번호를 적어줬다. 이거 사무실 번호예요. 하지만 요즘 거기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순애는 그 주소를 받아보니 차로 30분 거리였다.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하는 동안 순애는 계속 민호 생각을 했다.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할까? 밥은 제대로 먹었을까? 주소지에 도착해보니 낡은 상가 건물이었다. 2층에 최성길의 사무실이 있다고 했다. 건물 앞에는 어제 봤던 검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저 차예요. 순애는 재훈의 팔을 잡았다. 정말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둘은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좁고 어두웠다. 2층에 도착하니 복도 끝에 불이 켜진 사무실이 하나 있었다. 문에는 대신 법무법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순애는 귀를 문에 대고 들어봤다. 안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야, 걱정하지 마. 곧 집에 갈 수 있어. 어떤 여자의 목소리였다. 민호를 달래는 것 같았다. 순애는 가슴이 뛰었다. 정말로 민호가 여기 있었다. 재훈이 문을 두드렸다. 여보세요. 최성길 씨 계세요? 안에서 갑자기 조용해졌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최성길이 나타났다. 순애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여기를? 민호 내놔요. 순애가 큰 소리로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손자 여기 있는 거 다 들었어요. 최성길은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더 열었다. 들어오세요. 사무실 안에는 민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중년 여성이 앉아서 민호를 돌보고 있었다. 외할머니! 민호가 순애를 보더니 달려왔다. 순애는 민호를 꼭 안았다. 우리 민호 무서웠지? 다쳤어. 아니요, 괜찮아요. 민호는 울먹이며 말했다. 최성길이 어색하게 말했다. 김 여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아이를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데려온 거예요? 박재훈 씨랑 이야기하려고요. 아이를 인질로 잡고요? 최성길은 대답하지 못했다. 순애는 민호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다. 잠깐만요. 최성길이 길을 막았다.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요? 박재훈 씨가 숨긴 돈 말이에요. 순애는 화가 났다. 아이까지 이용해서 돈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때 사무실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문 열어. 최성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순애가 신고한 게 아니었다. 아마 건물 관리인이나 이웃이 신고한 것 같았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최성길과 그의 동료들은 체포됐다. 김 여사님, 괜찮으세요? 형사가 순애에게 물었다. 네. 민호만 무사하면 돼요. 민호는 순애 품에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병원에서 민호를 검사받게 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소연이 울면서 민호를 안았다. 민호야, 정말 무서웠지?
네. 하지만 외할머니가 구해줬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으며 순애는 생각했다. 이제 정말로 끝난 것 같았다. 최성길이 체포되면서 더 이상 협박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가족의 힘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이다. 일주일 후 순애는 법원에서 나오는 재훈을 마중 나갔다. 개인회생 신청이 정식으로 승인된 날이었다. 재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어머니, 정말 끝났어요. 재훈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다. 몇 달간의 긴 터널을 드디어 벗어난 것이었다. 고생했다. 순애는 사위의 어깨를 토닥였다. 처음에는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가족이었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가족이었다. 빚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원금의 30%만 5년에 걸쳐 갚으면 돼요. 월 200만 원 정도요. 그럼 이제 정말 해결된 거네. 순애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3억 5천만 원이었던 빚이 1억 정도로 줄어들고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게 됐다. 재훈이 성실히 일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재훈이 말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하지만 순애 자신도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다. 평범한 은퇴 생활을 보내려던 계획이 완전히 바뀌었다. 대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집에 도착하니 소연과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소연은 오늘 일찍 퇴근해서 축하 음식을 준비했다. 아빠, 이제 정말 괜찮아요? 민호가 재훈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민호는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았다. 무서운 경험을 했지만 오히려 가족의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았다. 응. 이제 정말 괜찮아. 우리 민호가 많이 걱정했지? 네. 하지만 외할머니가 구해줘서 괜찮았어요. 민호는 순애를 쳐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니 순애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저녁을 먹으며 가족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이제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애의 집에서 한 달 넘게 신세를 졌다. 서두를 것 없어. 천천히 해. 순애는 사실 가족들이 떠나는 게 아쉬웠다. 오랫동안 혼자 살았는데 가족들과 함께 지내니 집안이 활기로 넘쳤다. 어머니, 그럼 주말에는 자주 놀러 올게요. 그래. 민호도 외할머니 집에 자주 와야 해. 네. 외할머니. 저 외할머니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민호의 말에 순애는 미소를 지었다. 이 모든 힘든 일들도 결국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준 것 같았다. 재훈이 말했다. 어머니, 저 내일부터 새로운 일 시작해요. 어떤 일? 작은 무역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기로 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안정적이에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업으로 큰 돈을 벌려다가 실패한 만큼 이제는 착실하게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좋아. 건강하게 일하는 게 최고야. 며칠 후 소연과 민호, 재훈은 다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채권자들이 체포되고 법적 문제가 해결되면서 더 이상 위험하지 않았다. 순애는 다시 혼자가 됐지만 외롭지 않았다. 매일 소연이나 민호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모여 시간을 보냈다. 한 달 후 순애는 이웃 박 여사와 마트에서 마주쳤다. 순애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그때 일은 다 해결됐어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뭐가요? 손자를 직접 구하러 가시고. 저는 그런 용기가 없을 것 같아요. 박 여사의 말에 순애는 웃었다. 그때는 용기가 아니라 필사적이었다.
손자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가족이니까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순애는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봤다. 몇 달 전까지 수상한 차들이 주차되어 있던 그 자리에는 이제 평범한 일상의 차들만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호였다. 외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민호. 학교 잘 다니고 있니? 네. 오늘 받아쓰기에서 100점 받았어요. 정말. 우리 민호가 최고네. 외할머니, 이번 주말에 놀러 갈게요. 새로 그린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그래. 외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순애는 미소를 지었다. 민호가 그리는 그림도 이제는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라 밝고 예쁜 그림들일 것이다. 저녁에 소연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어머니, 오늘 재훈 씨 첫 월급 받았어요. 그래. 얼마나? 250만 원이요. 많지는 않지만 빚도 갚고 생활비도 충분해요. 좋구나.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 네, 어머니 덕분이에요. 순애는 뿌듯했다.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모든 게 잘 해결됐다. 그날 밤 순애는 일기를 썼다. 요즘 다시 일기 쓰는 습관을 들였다. 오늘로 모든 일이 정말 끝났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몰랐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힘을 합치니까 이겨낼 수 있었다. 민호도 소연이도 재훈이도 모두 건강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 나도 이제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일기를 쓰고 나서 순애는 침대에 누웠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민호였다. 외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사랑해요. 순애는 답장을 보냈다. 우리 민호도 사랑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다. 아니,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 가족들이 서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순애는 오늘도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를 시작했다. 이제는 정말로 평온한 일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하며